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6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이어서 우리 그 6번째 PPT, 우리가 아마 경어법 체계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10쪽, 10페이지를 봐주도록 해주세요. 네. 10쪽은 일단 그 교재 17쪽에 예문 2번을 함께 보면서 객체 경어법이 실제로 문장 내부에서 중세국어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17쪽 2번 예문은 이제 그 객체 경어법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이유를 문장 내에 부사어 명사 부처를 이제 부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 아래부터 붙였기 이런 말을 못 듣잡아며. 자, 17쪽 예문 2번 내 아래부터 붙였기 이런 말을 못 듣잡아며. 뜻은 뭐냐면 내가 옛날부터 붙였게 이런 말을 못 들었다. 거기에 이제 점땡땡이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잡입니다. 겸양법 선어말 어미, 객체논법의 선어말 어미죠. 여기에 순경어미 등장한 이유는 뒤에 오는 어미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현대국어의 음여에 해당하는 이때는 아래아를 가진 아며죠. 자, 이때 이 잡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삽이 아니고 잡이 된 이유는 디귿 말음일 때는 또 잡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형태 교체까지 이제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객체 경어법이 사용되는 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어봤다. 그런데 현대 같으면 그냥 못 들었다. 이렇게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때는 잡을 사용하는 거죠. 부처의 말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 목적어는 말이잖아요. 말. 이야기, 말을 못 들었다. 그래서 이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 즉 객체를 높이는 경어법을 객체 경어법 이렇게 교재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선어말 어미인데 물론 현대국어에는 사라진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 5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어말 어미 5는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 기능이 아주 확실한데 17쪽에 3번의 예문이 있잖아요. 자, 교재 17쪽에 3번 예문에 가 예문이 있어요. 가 예문이 있고 이제 나 예문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 예문을 먼저 보면 가 예문은 하우자 내 존호라.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보면 일단 형태소를 분석을 해놓고 5를 표시를 해놨죠. 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문사를 보면 역시 가 예문에 이 분문 나혼 모매라고 했을 때 나혼에 대해서 역시 형태소 분석을 하고 5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번 예문 3의 가와 예문 4의 가는 선어말 어미 5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17쪽에 예문 3의 나와 그 다음에 18쪽이 예문 4의 나. 그러니까 예문 3, 4의 가는 선어말 어미 5가 들어가 있고 예문 3, 4의 나는 나의 예문에는 5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말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특정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선어말 어미 5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은 지금 PPT에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기능은 활용형이나 연결형에서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미안해요. 1인칭임을 나타내는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관형절을 구성하는 경우 피수식어가 의미상의 목적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서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의 가는 하오자 내 존호라. 혼자 내가 존귀하다. 현대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혼자 내가 존귀하노라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호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존하다. 이제 이때 중세국어의 아래와 하가 현대국어의 두의 의미, 하다의 의미가 알죠? 거기에 오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합쳐지면서
존하다의 아래아가 떨어지고 존호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오 다음에서는 다가 또 라로 바뀌어요.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자, 그런데 이때 오가 들어간 이유는 문법적 기능에 일단 포커싱을 둡시다. 오가 들어간 이유는 내가 누구죠? 주어 1인칭이죠. 내가 높다. 내가 존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3번에 나는 오가 안 들어갔어요. 그쵸? 안 들어간 이유는 뭐냐? 아달달이 아비 죽다 듣고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 들었고, 여기에 어떤 1인칭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너마루 5의 첫 번째 기능은 1인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활용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의 예문을 볼까요? 4번의 예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피수식어가, 자,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알고 있죠. 흰 꽃, 그럼 꽃은 피수식어, 수식되는 거고, 흰은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수식어는 뭔가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모 낳은 몸에, 이 부모가 낳은 몸이에요. 아이를 낳은 몸이겠죠. 아이를 낳은 몸이겠죠. 자, 아이를 낳은 몸이고, 나번을 한번 보세요. 아기 낳은 겨집들, 아기를 낳은 겨집들, 아기를 낳은 겨집들. 자,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가 들어가지 않고 이 부모가 낳은 몸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들어가.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부모가 몸을 낳은 거예요. 자, 표현이 현대적이지 않아서 되게 이상하지만 이 부모가 낳은 몸이죠. 부모가 만들어준 내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몸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기의 몸을 낳은 거죠. 근데 아기가 빠진 거니까 이 부모가 아기의 몸을 낳았다. 몸을 낳은 거죠. 몸을 낳은 거예요. 자, 반면에 아기 낳은 계집은 어때요? 아기를 낳은 계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겨집을 낳은 게 아니죠. 계집을 낳은 것이 아니고 겨집들이 아기를 그냥 낳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4번의 경우에는 피수식어인 피수식어인 몸이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몸을 낳았다. 자, 반면에 아기가 겨집들을 낳을 리는 없잖아요. 자, 똑같이 이제 학생들이 설명을, 이게 지금 눈앞에 있으면 칠판으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4번의 가의 경우에는, 자, 관형형인 나흔이 됐던 나혼이 됐던 이것은 뒤에 오는 애들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수식어인 몸이 있고 겨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번의 몸은 이 부모가 몸을 낳았죠.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나번의 경우는 겨집을 낳은 건 아니죠. 아기가 겨집을 낳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형절을 구성하는 경우 그 관형절이 수식하는 그 피수식어가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면 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국어에는 없는데, 그래서 18쪽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첫째, 활용형이나 연결형에서 18쪽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3번을 가는 주어가 2인칭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관형절을 구성할 때 드러나는데, 피수식어가 의미상의 목적어인 경우 오가 나타나지만 피수식어가 주어인 경우, 목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모가 몸을 낳았느냐. 그 다음에 겨집이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아기가 겨집을 낳은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서너마로미 5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그 겸양법 같은 경우는 겸양법 서너마로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너마로미 5는 1번의 기능, 1인칭의 기능에 초점을 두면 1인칭 대상 활용이다 이렇게 부르고, 2번의 기능을 볼 때는 의도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제 서너마로미 5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기능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입니다. 판정의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yes, no 퀘스천이고, 설명의문은 이제 WH 퀘스천이라고 해서 영어에서 뭐 what, why,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18쪽에 5번의 예문이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어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현대국어와는 어미가 달라요. 그래서 판정의문일 때는 암호음이 들어가 있는 어미라 해서 아게라고 하고, 설명의문문은 오모음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기 오개 어미를 사용해요. 그래서 18쪽 예문 오가를 보도록 할까요? 오가는 yes, no question 판정의문이거든요. 어머님을 알아보리소니까 엄마를 알아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를 알아보겠니? 그러면 네, 아니오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리로소니까 아로 끝났죠. 그래서 악의어미, 판정의문일 때는 악의어미. 어때에 겨를이 없으리요. 어찌 겨를이 없겠는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사의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는 또 의문사잖아요. 그 WH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설명의문문,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때? 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찌 하리꼬, 고도 마찬가지예요. 고든 가든 앞에 잠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제 그 판정의문의 경우에는 악의 어미를 사용하고, 의문사 의문문,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오개 어미를 사용해요. 현대 국어는 좀 다르죠. 현대 국어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6번의 예문은 아레아가 지금 이게 잘 안 찍혀서 이제 아레아 하라체예요. 이 하라체는 주어가 2인칭일 때 이제 니은다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6번의 이 예문을 보면 의문사 의문입니다. 네. 네, 어찌 안다? 이렇게 되죠. 네, 어찌 안다? 네가 어찌 아느냐? 그래서 왜 혹시 여러분들은 좀 너무 옛날 드라마이긴 하지만 다모라는 드라마에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거를 바꾸면 아판다? 나도 아파나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판다? 왜냐하면 이제 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은 이제 2인칭의 경우. 그래서 그 교재 18쪽의 정리를 다시 보면 의문문이 의문사의 존재 여부 따라 아계통과 오계통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아계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 그 다음에 오나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 6은 하라체에서는 주어가 2인칭일 때 니은다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 먹는다 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거는 어휘적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지난 차시에서 얘기했지만 이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 국어에 비해서. 현대에는 그래서 이 형태들이 줄어들어서 뭐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한 개로 줄어들어 뭐 6개짜리가 하나로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그런 의문문적 환경에 따라 문법 형태소들의 그 베리에이션, 변이가 많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세기를 공부할 때 의문문도 어렵지만 문법론도 정말 어렵습니다. 자, 동사의 어휘적 성격에 따라, 어휘적 성격이라는 것은 자동사냐 타동사냐 하는 어휘적 성격에 따라 형태소의 이 형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경우에는 거개, 타동사의 경우에는 어계통의 어미가 결합된다. 이제 대충 또 감이 오죠. 네, 18쪽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하의 고지 나거늘, 연하의 꽃이 나거늘, 피어나거늘. 꽃이 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동사죠. 그러니까 거를 사용했어요. 사자발 법을 물어늘. 자, 법을 물었죠. 이건 문법 형태소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 목적격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묻 플러스 어예요. 어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당시에도 디귿불규칙은 불규칙이었거든요. 이때도 불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이 아니라 15세기에는 디귿불규칙이 아예 있었어요. 반면에 비읍불규칙이나 시옷불규칙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혹시 순경음이랑 반치음 관련해서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게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용언 어간이 현대 국어에 비해 자립성이 강해서 어간끼리 결합이 많이 가능했어요. 뭐 여러분들 혹시 듣보잡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듣보잡은 물론 어간끼리 결합을 했지만 일종의 유행이고 15세기의 어간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죽살다라는 말 이건 뭐냐면 죽고 살다예요. 지금은 야 너 죽고 나 살자 죽고 살고 다 해보자 뭐 이러죠. 빌어먹다라 하죠. 그쵸? 근데 빌먹다 죽살다 아까 말한 듣보잡 그거 아니에요. 듣보다, 듣고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간끼리 직접 결합을 했어요. 현대국어에 이런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그런 15세기 어떤 중세국어적인 어형들이 현대국어에 화석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뭐 돋보기라든지 돋보기는 돋다와 보다가 결합한 형태거든요. 거기에 파생접사가 붙은 거예요. 뭐 접칼은 접는 칼이죠. 근데 관용사용어 빼고 접칼. 어간이 그냥 명사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현대국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간이 용언 어간의 자립성이 훨씬 강력했을 중세국어 시기에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현대의 통사규칙으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비통사적인 합성어인 얘들이 이 15세기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용언 어간의 자립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명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립성이 강하니까 부사형 어미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직접 먹어보다 가게 두다 이렇게 악의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결합하는 그런 현대적으로 보면 비통사적 합성어 얘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18쪽에 예문 8을 보면 잡쥐다, 잡아쥐다, 뭐 여위 시들다, 여위고 시들다 지금 같으면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아예 어간이 단독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간이 단독형으로 부사 형태로 뭐 바라 원래는 오늘날의 바르다에 바르죠. 그다음에 하다 이런 거 맞추다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부사 형태로 자립적인 부사는 원래 자립 형태소잖아요. 네, 이렇게 쓰이는 이것은 용언 어간의 자립성이 현대국어에 비해서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통사적 합성어가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잡지다, 여위실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안 쓰자 여위시들다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근데 뭐 돋보기, 날뛰다, 굶주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형태가 현대까지 쓰여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상의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어휘상의 특징. 뭐 어휘는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자료 강도 기말고사 볼 때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휘 문제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쫘라락 한 20개쯤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어휘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분량을 대면 강의보다 좀 많이 못 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휘가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어휘상의 특징.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대 국어 단계에 초기 삼국시대에 한자를 수입하게 되거든요. 이제 한자를 수입을 하게 돼서 한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배우다시피 차자 표기가 오히려 발달하지 않고 한자와 한문을 어떤 그 지식인 계층에서 향유하게 되면서 언문 이치,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의 불일치가 굉장히 오랜 세월 유지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자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근대국 19세기까지는 이제 중국식 한자어의 침투가 굉장하고요. 20세기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 시대는 주로 일본식 한자어가 굉장히 유입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 미군의 신탁 통치를 받고 한국전쟁 이후 어떤 서구 특히 영미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는 이제 영어의 어떤 영향권에 들면서 일단 그 한자어도 외래어예요. 외래어의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쪽을 보면 한자어의 침투는 고대 국어 시기 한자를 수입하여 쓰기 시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서는 고유어가 많았습니다. 뭐 가장 중고등학교 때 대표적으로 배우는 경우, 뭐 수사 같은 경우도 지문, 지금은 한자어 천, 온, 백인데 지금은 한자어 백 이렇게 대부분 이제 고유어가 한자어로 바뀐 세력 다툼에서 이제 고유어가 진 거죠. 주로 이러한 영향은 757년에 통일신라 경덕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바꾸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선거 끝나도 뭐 비대위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워지는데 고대 사회에서 국가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거창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새로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지명이나 이제 관할 구역을 하는 공식 명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북한 같은 거 지금 황해도가 아니라 뭐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행정 명칭이 바뀌죠. 지명을 바꾸고 또 당연히 관직명도 바뀌겠죠. 뭐 벼슬아치 뭐 어떤 놈 공을 더 챙겨주려면 뭐 주고 관직명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드디어 제대로 된 중국식 성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중국화의 심화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자어,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 방식의 어떤 고유명사 표기가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언어 체계 내에 크게 자리 잡게 되죠.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세국어의 외래어를 보면 전기 중세국어, 즉 10세기와 10세기에서 14세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기 중세국어는 몽골어 차용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몽고가 원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오잖아요. 몽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대부분 그 항복인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항복을 못 시킨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제후국이 되었고, 그러니까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제후국이 되었고, 제주도로 이제 무신정권의 산별처 한 것 같은 게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그랬겠지. 아유, 이 조그만 땅 그냥 관두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가 일단은, 그거는 몽고가 또 그것도 있어요. 바다가. 그 사람들은 몽고 내륙에서 살고 있는 그 기마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해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도 못 간 거예요. 원래 목적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일본까지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제 몽고는 우리나라를 이제 제후국으로 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왕이 돼버렸죠. 분명히 왕건은 태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우왕 뭐 이제 공민왕 뭐 이런 식으로 제후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중세국어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몽고 차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알만한 몽고 차용어로는 그 수라상 할 때 수라, 그 몽고의 슐렁 뭐 이런 단어고 또 지금 지명으로 남아있는 보라매 공원, 네, 보라매는 보라색이 아니라 그 매의 일종이에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를 잘 키웠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몽고의 그 침략과 관련해서 이제 군사문화나 군사용어 같은 건 뭐 송민국인가 삼인국의 켤릭, 갑옷 뭐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보라 이런 주로 군사 용어들이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1차 한류, 초기 한류, 글쎄 뭐 초기 한류를 신라방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말지만 그 몽고풍과 고려 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어떤 그런 풍속들이 그 공녀들이나 이런 어떤 사신들과 함께 가면서 이제 몽고 제국에서 원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중세국어는 뭐니 해도 오랜 역사 동안 중국어 차용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떤 그 한자어의 침투가 점점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의 고유어화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헷갈리게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빵이 여러분들 포르투갈어에서 불어도 뺑인데 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한자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생은 여러분들 불교 용어로 한자
어인 걸 알고 있지만 거기서 변한 짐승은 다 고유어로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얀 채소라고 해서 백채가 배추예요. 여러분 배추가 고유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원래는 한자어입니다. 김치도 염장해서 단굴 침자, 소금물에 담궈서 염장해서 먹는 그런 그 채소라는 뜻에서 침채예요. 국외음을 겪기 전에 할 때는 팀채고요. 그걸 순화해서 브랜드명으로 한 게 딤채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근처에 7호선에 자 먹골역이 있죠. 먹골역은 묵동이죠. 묵동. 먹묵이에요. 먹묵. 발음도 비슷하죠. 한자음은 묵이고 고유어는 먹이에요. 사실 그냥 딱 들어봐도 와 이거 한자인지 뭔지 모르고 발음이 모음 발음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 한글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세의 한글 자료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21쪽 중세 한글 자료 개관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중세 한글 자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21쪽에 보면 악장도 있고, 번안 산문 자료도 있고, 언해 자료도 있고, 협주 자료도 있고, 서간 자료도 있고, 고려가요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장르적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대적으로 이제 악장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물론 이 교재에서 있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추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가예요. 이걸 연주하면 아악이 됩니다. 네. 세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악도 정리를 했잖아요. 아악을 정리하고. 그래서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국가의 공식적 행사인 제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종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향,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일 잔치나 뭐 이런 걸 하겠죠. 연향 때에 쓰는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불리우는 거예요. 음악으로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궁중음악으로 불려진 노래 가사를 모두 포괄하지만 흔히 악장이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용비어천가와 월인 청강지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세종이 직접 편찬한 이 두 개의 작품이 이제 역사적 장르 명칭, 그러니까 좀 독특한 형태죠. 물론 궁중음악 전체 아악이라는 음악의 장르로 포괄하면 다 포괄될 수도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쪽에 그 악장 번안 산문자료 언해절 그 밑에 있는 단락을 보면 악장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천가와 월인 청강지곡이고 용비어천가는 125장 총 125장, 월인 청강지곡은 단행본으로는 194곡이 실린 상권만이 전하고 있으나 월인 석보는 월인 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절의 합본이잖아요. 월인 청강지곡, 세종이 직접 쓴 월인 청강지곡은 상권만 전하는데 이 월인 석보는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본이다 보니 월인 청강지곡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를 해보면 월인 청강지곡은 원래 410곡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악장이지만 용비어천가는 한문 가사가 붙어 있지만 월인 청강지곡에는 한글만 붙어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초기의 그 훈민정 관련된 문헌들 중에서는 유독 속성이 다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기 문헌들은 대부분 불경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용비어천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씨 왕조의 역성혁명,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 왕조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지. 그런 것을 역성혁명,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죽여버리고 왕씨들을 다 죽여버리고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방원이 자기 그 처남들, 개국공신인 처남들과 또 의복 동생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그 피바람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 이씨 왕조에 대해서 좋은 감정, 존경의 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이걸 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종의 왕권에, 여러분 세종도 전제 봉공군주예요.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용비 어천가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의 가사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무슨 어천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자기 뭐 자랑하려고 뭐 영상 틀어가지고 CNN하고 막 열받아서 다 끄고 뭐 그런 거에서 뭐 특이어천가 뭐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말하자면 그 용비어천가의 속성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얘기가 바뀌니까 이걸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